친구들 안녕. 밥 먹었어요? 저는 냉면 먹었어요. 친구들은 뭐 먹었어요?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음,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몸짓만 많이 부풀려진 채 그런 어떤 진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면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정도를 밟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진실을 늘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음, 상대방이 그런 진실된 마음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런 진실들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다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들을 행하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듯이 상대방도 그런 명품이다. 그래서 늘 그렇게 명품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서로 흠집을 내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안전한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사람하고 반드시 멀리 지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상대의 마음도 그 정도 거리에서 잘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적정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보거나 그럴 때 항상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실된 마음이고 외모나 그런 것들, 재물 이런 거는 제 마음을 끌어당기지는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어, 늘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늘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은 세상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친구들 마음 안에 이미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많이 겪게 됐는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당연하지 않은 권리들에 대해서 왜 상대방의 그런 인생이나 권리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고 친구들의 인생은 친구들 거고 이렇게 분리된 건데 누가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그런 결과물, 작업물들을 이용한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어두운 부분들로 많이 그늘이 져 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양심적이지도 않고 이미 어떤 정도를 벗어나 버렸구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또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연하지 않은 권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남의 인생을 저당 잡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도 않고 뭐 너는 그냥 잠만 자고 평생 방 안에 갇혀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너무 소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역사고 개인의 기록물인데 어떻게 인생을 저당 잡아서 좌지우지하고 잠만 자게 하고 밥만 먹게 하고 그럴 수 있는가? 가축을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가축도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방목하고 그랬을 때 정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운동도 마음대로 하고 또 그런 영양분이나 이런 것도 섭취를 잘해서 정말 건강한 가축이 돼서 또 뭐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겠지만 우리들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늘 생각하고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런 뭐 신체적인 것, 외모적인 것, 이런 거는 그냥 껍질에 불과해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가야 될 거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다스리고 그럴수록 또 현생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다음 생에 업들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 선업의 결과들로 다음 생을 또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고 또 좋은 인연들을 지어 놓으면 그 인연들로 또 좀 더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이 늘 중요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을 알수록 슬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그런 급성장을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음, 살아남아야 되는 어른들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고 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나 본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사회를 형성하는 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유대감들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태도로 나를 양육하느냐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기와 나와 그런 뭐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정서적인 체온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교감들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안전하게 이렇게 어떤 걸 해도 존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신뢰가 쌓여야지 진짜 마음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들에 인해서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상대방을 찌르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많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감정이 많이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꼭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거나
진짜 칼로 날카롭게 베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때는 더 깊은 상처를 느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의 힘듦이나 이런 상태를. 그런 상황이니까 친구들도 내가 뭐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비수를 꽂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 친구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외부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어서, 우리가 슬픈 일을 겪거나 아플 때 누구한테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곪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툭 잘못 건드렸을 때 그 내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대방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만큼 아프구나.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돌출되게 됐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돼요. 아, 그래, 네가 많이 아팠구나. 네가 아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오늘 이렇게 비수처럼 찔리니까 정말 많이 아팠지? 그런 너를 위로하고, 그래도 그렇게 수많은 과정들 다 있었는데 여기까지 그냥 살아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면 아이도 데리고 토닥토닥하고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나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밖으로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많이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내 감정이나 그런 상태를 다스리기에도 너무 여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 이런 것들 외부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성장 과정이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아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는 너무 대견해. 나는 그런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때때로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잘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 계속 그 작은 행복들을 느끼려고 계속 내가 어떤 때 행복했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그런 순간들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슬픈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서 그런 정서적인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예쁜 꽃도 보고 진짜 길에 있는, 요즘에는 그런 풀 한 포기들, 그런 풀들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도로들 사이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비집고 올라와 있는 그런 풀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아, 진짜 이렇게 단단한 돌을 뚫고 어떻게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너도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서 네 몫을 다하기 위해서 참 잘 버티고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위로를 받기도 했거든요. 너도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사는데, 나도 지금 힘들지만 너처럼 너의 강인함을 본받아서 나도 힘내서 살아볼게, 그렇게 저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쁜 그런 뭐 태양이 이렇게 산에서 아니 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 있잖아요. 빨갛게 빛이 돌 때 그때 너무 예뻐요. 그런 풍경들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빛깔을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또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러면 글을 쓰면서 또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감상들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남겨놓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쓰는 순간에도 바로 행복해지는 순간으로 바로 몰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이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른에서 아이 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쁜 사람들이 많이 웃고 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매력이 넘치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가진 그런 재능들 있잖아요. 예술적인 감각이나 예리함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섬세함들,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자신의 작품들이나 그런 기록들로 남겨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면 나름대로 또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보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진실이나 사랑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는 가능한 한 상대가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 무조건 믿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예민한 편이라서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이런 거를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시점이 오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말이 다르네,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네 하고 짜르르 펼쳐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딱 조합해보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다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표정이나 이런 거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비제시적인 언어나 몸짓, 손짓 그런 것들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자세히 보여요.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좀 힘들어도 진짜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아끼고 지켜줘야겠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프더라도 안고 지키고 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보이고 약간 거짓된 면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속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더 많이 아픈 마음들이 보여서 짠하고 안쓰럽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아프고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해서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친구들 각자 인생이 중요하고 저도 또 제 인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을 서로한테 강요만은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어쩌면 다른 색깔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색깔이 섞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노란색이면 노란색대로 가치가 있고 파란색이면 파란색대로 가치가 있고 그냥 색들 나름대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색깔 그런 고유성의 문제는 아닐까, 또 살아온 환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로 인한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항상 친구들이 언제나 마음이 행복하고 많이 웃고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이 중요한 게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오늘 느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드릴게요. 집단적 신경증. 어떤 시대든 그 시대 나름의 집단적인 신경증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치료법이 있었다. 현대의 집단적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공허는 허무주의가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존재가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치료법이 현대에 만연해 있는 이런 허무주의 철학의 충격과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인 신경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정신치료법이 허무주의 철학을 반영하게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캐리컬처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가르침, 즉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의 결과물이거나 유전과 환경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이론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다. 인간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환자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즉 자기가 외적인 영향과 내적인 환경의 담보물이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든다. 이런 신경증적 숙명론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심리치료법에 의해 조성되고 강화된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자유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조건에 대해 자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범결종론에 대한 비판, 정신분석은 모든 문제를 성욕의 차원에서만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정신분석에는 이보다 훨씬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결정론이다. 범결정론은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대해 자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관을 의미한다. 인간은 조건지어지고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양당 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대한 인간 집단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사실뿐이고 각 개인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어떤 예측이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처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은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제이 박사의 얘기를 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내가 일생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사람, 즉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스타인호프 도살자라고 불렸다. 나치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단 한 명의 정신병자도 가스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전쟁이 끝나고 빈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스타인호프 독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감방문이 열려있고 그 후 아무도 제이 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남미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시 오랫동안 철의 장막에서 옥살이를 했던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 후 악명 높기로 유명한 모스크바의 루비안카 감옥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심리검사를 하는 도중에 그가 불쑥 제이 박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하자 그가 말을 이었다. 루비안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 때쯤에 죽었지요.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선생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에 도달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내가 사귄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슈타인호프 도살자인 제이 박사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 행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기계나 자동장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의 메커니즘이나 역동성에 대해 예측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정신을 넘어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론은 아니다. 자유는 이야기의 부분이고 절반을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극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이유는 방종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내가 동부 해안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보안이 되도록 서부 해안에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떨어뜨릴 뻔했어.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이걸 마지막에 읽는 게 낫겠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료할게요.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잘 데리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상처가 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상대방을 먼저 찌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를 주려고 준 건 아닌데 먼저 찌르고 비난하기 바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 찌꺼기를 해소하지 못해서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도 소중하잖아요. 친구와 함께 당신의 신생아 시기에 대해 나누기. 당신의 신생아기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적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고 당신의 담당 치료사가 이 책에 있는 과제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면
당신이 쓴 것을 당신의 치료사와 함께 나누어 보라. 혹시 당신이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면 당신은 후원자와 함께 나누어 보라. 당신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와 같이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갓난아이인 당신이 겪은 최초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갓난아기인 당신의 존재를 반영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혹시 그가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충고를 하려 한다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어렵다. 당신에게는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모나 다른 가족들과 같이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갓난아이 때 당신이 실제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료받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은 당신이 경험했던 그런 잘못된 최면 상태에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갓난아이 때가 고통스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나의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모가 성인 아이였을지라도 그들은 원하는 아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다음 발달 단계에서 상처받게 된 것이다. 바로 부모의 자기애적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감정을 느끼기. 당신이 잃어버린 아이라면 아마도 갓난아이 때의 어떤 감정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갓난아이 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라. 혹 사진이 없다면 주위에 있는 갓난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라.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단지 그 아기의 생에 대한 에너지에 주목해보라. 여기 자신의 운명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진정 순수하고 놀라운 한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갓난아이로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 필요한 음식이나 사랑과 같은 양육을 원했을 뿐이다. 이렇게 소중한 어린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서는 그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원치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게 더 정직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입양이 아이를 위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입양을 한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원하니까. 편지 쓰기. 이런 상상을 해보라. 당신은 현명하고 부드러운 어른이고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한다. 당신이 입양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는 바로 갓난아이 때의 당신이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물론 그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하는 소중한 아이를 정말로 치유하고 싶지 않다면 편지를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편지를 쓸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 책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지를 길게 쓸 필요는 없다. 한두 문장 정도면 충분하다. 당신의 놀라운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너를 정말로 원하고 기꺼이 내 시간을 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걸 도와주겠다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미 알고 있고 당신이 그 아이에게 그것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라. 그리고 그 아이를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기 위해 당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라.
편지를 마친 다음 당신이 쓴 그 편지를 천천히 큰 소리로 읽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당신이 울고 싶거나 슬픈 감정이 든다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라. 아래의 글은 내가 나의 내면 아이에게 쓴 편지이다. 사랑하는 어린 존에게 내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단다. 널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단다. 내가 남자아이라서 여자아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성장하는데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를 사랑하는 어른 존으로부터. 갓난아이에게서 온 편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갓난아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이 편지를 쓸 때는 당신이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사용해야 한다. 즉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편지를 써야 하고 왼손잡이라면 그 반대이다. 이 기법은 우리 두뇌의 통제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아닌 덜 지배적인 부분과 접촉하게 해준다. 이 방법은 당신의 내면 아이의 감정과 더 쉽게 만나도록 해준다. 물론 아이는 편지를 쓸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라. 기억할 점은 그 아이가 편지를 쓰더라도 많이는 쓰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간단한 문단 정도일 것이다. 내가 쓴 아이의 편지가 여기에 있다. 어른 존에게 당신이 나를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혼자 있기 싫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어린 존으로부터. 이렇게 어른이 된 자기가 써보고 또 아이였을 때 그런 기분으로 써보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긴 하네요. 친구들도 시도해봐도 좋겠다. 이것도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선택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내면에 있는 무한한 보물의 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알려주는 능력이 바로 선택 능력이다.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선택 능력이 필요하다. 삶은 일련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선택의 총합이다. 사람들은 읽을 책, 입을 옷, 학교, 배우자, 살집, 자동차 등을 늘 선택한다. 자신이 어떤 생각, 상상, 아이디어를 선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온종일 선택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랑스러운 것들을 선택하라. 시험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낸 대학생 이야기. 대학교 졸업반인 잭이 꽉 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말했다. 전 시험에 떨어질 거예요. 그냥 알아요. 매일 밤 책을 읽으며 공부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두렵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부모님께서 크게 상심하실 거예요. 나는 잭에게 문제의 근원은 그가 끊임없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의실에 출석할 때마다 배운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걱정했고 시험을 볼 때마다 낙제할까봐 미리 걱정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계속 놓이면 마음에는 장벽이 생기고 만다. 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모두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지만 스트레스로 생긴 장벽에 막혀 정보가 현재의식으로 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잭에게 매일 밤 공부를 시작하기 전 확언을 하라고 했다. 잭은
매일 밤 이 진리의 문장들로 마음속을 채웠다. 이 확언이 땅에 심긴 씨앗처럼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자신의 일부가 되는 장면을 상상했다. 내면의 힘에만 주목하고 걱정거리나 문제거리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잭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확언한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완전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나는 이에 감사합니다. 이제 잭은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다. 불안감은 사라졌고 그 실력과 기억력에도 한계가 없다. 확언으로 마음을 채우니 잠재의식에 있던 모든 부정적 패턴이 사라졌다. 그 마음은 새로워졌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친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음들, 그 마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 잃지 않고 간직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진심으로 대하세요. 어떤 목적이나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다가간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진심이나 진실이 가리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쩔 수 없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중요하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인생을 홀랑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노동을 하거나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일들이 그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집단적으로도 마음과 그런 생각들의 병이 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 권리에 침해되거나 자기가 가진 의지나 이런 부분들과 상반된다 하면은 저항해야 돼요. 1대 100이라고 해도 끝까지 저항해서 죽기로서 싸워서 내 권리를 쟁취하는 것, 그게 나한테 주어진 권리,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얘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쑥쑥 자라서 누군가의 밥이 되고 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껌이라고 여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틀들을 조금씩 깨고, 또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엄마 닭이 옆에서 톡톡톡 깨서 같이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완전하게 알을 깨고 나오거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 배운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희생과 책임감을 다 돌린다, 그리고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껴안아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비양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어른들로서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인간으로서 도리인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본질에 어긋남들이 없는가, 이 부분들을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칼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칼을 남한테 댈 게 아니라 나한테 대야 된다. 나한테 똑바로 겨누고 내 자신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바로 볼 수 있는 잣대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심적인 선언들, 판단들을 할 때 자신과 약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양심이나 마음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투영시켜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리고 그런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인간의 도리를 이미 상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고 가지 않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탕의 모든 것들은 늘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늘 어떤 부분에 상황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가려고 하는 것, 최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사사로운 관점에서 제 어떤 사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고민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아픈 부분을 보고 가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음으로 안아주고 토닥토닥 감싸주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했어요. 이렇게 가도 좋은가.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폐허된 건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안타까운 현실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까지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슬픈 상황이구나,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잠자고 먹고 이런 1차원적인 것들 있잖아요. 본능에만 의존하고 산다면 우리가 가진 원래의 그런 뛰어남들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가진 영민함이나 창의성이나 예술적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녹이 슬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동물이나 가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계속 그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만 익숙해지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밑에 계속 억눌림을 받고 그런 것들을 당연한 삶으로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후손들한테 답습되어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삶은 이래,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러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틀들이 있다고 해도 조금씩 더 넓혀서 느슨하게 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어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너무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들 자녀들, 손주들. 그런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희망적인 세상을 안겨줘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요네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후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놓은 그런 업들대로 선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선업의 결과로 다시 태어날 거고, 또 악업들을 많이 지어놓으면 그런 악업의 결과로 또 힘든 생활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럴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마음을 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렇게 내가 조금 나은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면 결국 어떤 위기 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개미떼처럼 모여들어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최진서댁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거랑 또 어떤 큰 식당에서 불이 났을 때 홈리스들한테 꼭 밥을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었는데, 그 주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불이 났을 때 그 홈리스들이 다 가서 불을 꺼줘서 피해를 안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베푼 덕이 그렇게 또 자기 재산을 지키는 길이 되고, 이렇게 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누구의 피땀을 짜내서 고열로 이룬 탑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높게 쌓은 탑들, 그런 탑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지고 땅속까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돈을 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피땀이라면 사회에 환원하고 응당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린 대가잖아요.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갈취해도 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누가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해요. 그 사람들도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들의 피땀까지 다 뽑아서 가져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보낸 하루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권리, 내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도 잘하고, 또 잘 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고, 또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늘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렇게 좋은 방향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늘 그런 친구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순수한 동심 어린 마음과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잃지 말고 늘 맑은 얼굴빛과 맑은 눈빛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얼굴빛도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굴에서도 점점 빛이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늘 눈에도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있어서 정말 보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마무리도 잘하고 굿나잇. 안녕.